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8-2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와 협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지문이 아니라 이제 단원에서는 본문이라고 나와 있는 오래된 것이 새롭다 보다는 협상의 내용, 이것은 적용 마당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더 많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무게를 두고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보면은 협상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 협상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기 방식과 내용은 사실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에게 상대가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불리한 조건은 내용이고 어떤 일종의 약간의 위협이죠. 이 협상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이렇게 너가 불리해질 수 있어 라는 위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뚜렷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아울러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문에 드러난 개념, 사례,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 이것은 본문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본문의 내용과 서술 방식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이 화려함에 질리고 허름함에 반해서 낡은 공장과 창고로 몰려든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연남동이나 상수동이나 이런 곳들이 인기가 많아요. 물론 그런 곳들이 허름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곳들에 특색 있는 카페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홍대 쪽에 그런 어떤 번화가에서 신촌도 있겠고요. 거기에서만 많이 이렇게 놀던 사람들이 이제 연남동, 상수동으로도 많이 가고 선생님도 이제 그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나 지인을 만날 때 그쪽에서 이렇게 약속을 잡아서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이 또 나오나 보면은 오래된 것이 새롭다. 자, 오래된 것과 새롭다. 이 둘은 모순을 일으키는 역설적 표현.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역설적 표현이라는 게 내신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둬야겠고요. 과거에는 모던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대인 우리나라의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시기를 말하고 그때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추종이 있었어요. 추종이라는 건 그것을 막 따르다라는 뜻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잡지에 실렸던 내용에서 서울이여 런던처럼 되어라 라고 하면서 번쩍번쩍 새롭게 해라, 환하게 빛나게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새롭고 빛나고 환한 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 여기 제목에도 그러니까 잡지의 제목에도 댄스홀을 허하라 라는 건 댄스홀을 허가해라 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술 방식으로는 인용이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내려가 보시면 한 세기가 흐른 지금 100년 후니까 한 세기 정도 흘렀고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국 런던을 모방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옛것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고 있어요. 영국에선 어떤 사례가 있냐면 템스 강변 화력발전소의 구조를 변경해서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된 곳이 있대요. 이것이 영국의 사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수장이었던 선유도공원, 담배공장이었던 청주 첨단 문화산업단지, 인쇄공장이었던 서울 금천의 예술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다 바꿔 놓았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구나 라는 거
서술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문화의 옷을 입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옷은 문화적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입었다라는 것은 의인법이 쓰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요즘에 입소문을 탄 동네로 성수동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성수동. 2호선에 성수역이 있고 그 주변 동네를 말하나 봐요. 그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요 내용을 좀 볼까요? 정미소와 창고로 쓰였던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 채 행사장으로 쓰고 있어서 잠깐 와서 화보 촬영하느라 한나절 빌리는 데에도 900만 원을 주더라 라는 900만 원을 받았다더라 라는 인근 주민의 말을 또다시 인용하고 있죠. 이렇게 뭔가 옛날 감성, 이거를 소위 레트로 감성이라고도 하죠. 그런 감성이 있는 공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단지 낡았다는 이유로 각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곳은 드물게 넓고 높은 공간과 층고를 자랑한다. 선생님도 관련해서 하나 생각난 게, 선생님이 지금 사는 집은 이제 그 좀 깨끗한 새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신축 집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전에 살았던 집은 이미 선생님이 그 집을 샀을 때부터 지은 지 10년이 조금 더 된 집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도 한 10년을 살았어요. 10년 더 살았어요. 12, 13년 살았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이 좀 낡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선생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상황도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서 새 집을 가게 됐는데, 옛날 집들이 특징이 있어. 뭐냐면 상대적으로 비슷한 가격이면 좀 옛날 집들이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옛날 공장이었던 터가 공간이 더 넓다 보니까 넓은 그런 어떤 공간, 그리고 높은 층고, 층고라는 거는 한 층 한 층의 높이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점프해서 천장에 손 닿는 수준, 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천장이 있는 것, 뭔가 탁 트이고 더 어떤 그 고급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줄 수가 있죠. 네,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런 곳에 이런 장소가 라고 하는 의외성이 또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세 번째로는 이 공간들이 짧으면 20, 30년, 길면 100년을 넘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도 이 공간들의 인기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또 하나의 유행인가 가치의 전환인가,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가치가 전환되면 유행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유행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요. 가치의 전환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고정되어 있는,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학적 가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실리적인 측면, 자 여기서 미학적이라는 건 아름다움을, 실리적이라는 건 돈을 말해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뭐 경제적인 것, 수익적인 것 다 맞는 말이지만, 제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렇게 꾸며놔야 사람들이 좋아해서 돈이 많이 벌린다. 또 하나는 이렇게 꾸미는 게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간다. 결국은 돈 문제라는 거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재생공간, 이런 그 공장이나 뭐 과거의 공간이었던 곳들을 재활용하는 걸, 재활용해 놓은 곳을 재생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재생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은 미학적인 것과 실리적인 것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은 건물주들의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확보되면, 즉 수입과 지출이 맞아서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면 언제든지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개조한 건물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인기가 많아지니까 임대료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협상, 그것과도 관련이 깊은데, 이 임대료 갈등이 뭐냐? 가게 장사가 예전보다 훨씬 잘 되면 당장의 사업자들은 좋겠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을 너무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래서 이 임대료를 높이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럼 건물주들은 나쁜 사람들이냐? 절대 아니죠. 건물주들이 애초에 이 건물을 매입한 이유가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는 거고,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걸 욕심 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걸 만약에 포기하면, 물론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기는 하겠지만, 뭐랄까, 이건 자본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걸 통해 발전이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돈도 안 되는 건물 관리하고 싶을까요? 뭔가 막 깨끗하게 번쩍번쩍하게 막 꾸미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고 싶거나 또는 처분해 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경기가 오히려 침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들도 더 활성화된 이 어떤 상권에 힘입어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고, 더 많은 임대료를, 그리고 사업자들, 그러니까 세입자라고 할게요.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는 세입자들도 물론 임대료를 어느 정도는 더 낼 수 있는데, 그 변동 수치, 아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었는데 평소보다, 근데 임대료를 80만 원을 올리겠대. 그럼 일은 죽어라 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고작 20만 원 떨어지거든. 얼마나 부당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에 관한 토론이, 아니죠, 협상이 뒤에 적용마당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 우선은 이 임대료 갈등에 대해 좀 더 볼게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그곳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뒤에 지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 홍대 입구,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의 경리단길까지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홍석천 씨가 말씀을 자주 하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인기가 좀 많아진 뒤에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진 나머지 많은 그 세입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곳. 사실 지금은 그래서 상권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 곳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공간 재생 자체가 유행이 되면서 초기 자본, 쉽게 말하면 가게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한 1,000만 원이면 허름한 그 공장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를 개조해서 카페를 차릴 수 있었다 치면, 이제는 한 3,000만 원, 4,000만 원의 그 공장들이 이렇게 부동산 같은 곳에 나와 있다는 거지. 예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제 엄청 비싸졌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말하자면 어떤 부작용, 불편함으로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래된 것 자체가 아니라 오래됨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까 인데, 어떻게 추구하느냐랑 관련해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너도 나도 오래된 그런 어떤 인테리어를 활용해서 가게를 차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면 굳이 여기 갈 필요 있나? 가까운 데 가면 돼요. 가까운 데. 그죠? 근데 여기랑 저기랑 좀 다른 게 있어. 저기에만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 그러면 그곳을 가고 싶어지겠죠. 그런 게 간단하게 말하면 차별화이고요. 이 어떻게 추구하느냐라는 건
어떻게 차별화를 주느냐라는 것. 그것을 통해 세입자들이, 가게를 차린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이해마당 추가글이라고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임대료 상승으로 장사를 하던 기존의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부정적 의미이고요. 긍정적 의미가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긍정적인 의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도시재생은 경제, 문화, 사회, 환경과 같은 측면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삼청동 들어본 적 있어요? 또는 상수동, 연남동 들어본 적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왜 알려졌을까? 왜냐면 이 젠트리피케이션 덕분에 그 지역이 어떤 가볼 만한 곳, 뭐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이번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 가볼 만한 곳, 이렇게 각광을 받는다는 거, 그 자체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돼요. 무조건 임대료가 오를 거고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지역에 가서 진짜 하다못해 그냥 생수 한 병을 사 먹어도 그 지역에다가 돈을 쓰고 오는 거고, 편의점 주인은 그 생수 한 병 값을 번 만큼 또 그 지역 안에서 다른 데다가 돈을 많이 쓰겠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말하는 건 결국은 객관적인 기술을 할 때 사용해야 한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쓸 게 아니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도시가 활성화된 그 현상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다음 내려가 볼게요. 상생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상생도시, 사실은 명칭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떤 공동의 목표로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여기서 지역 공동체 하면은 뭐 옆집 아저씨, 뭐 뒷집 아줌마, 이게 아니라 세입자와 건물주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세입자와 건물주들의 중간에 있는 어떤 자치단체까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겪기가 쉽죠. 아무래도 특히 대표적으로 건물주가 임대를 올린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갈등이 있기가 쉬운데, 이것을 갈등으로 인해 결국은 관계가 끝나고 어느 한쪽, 대부분은 세입자들이겠죠. 지역을 떠나는 상황이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고. 근데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상관없지 않냐? 아니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삼청동에 가는 이유가 이 고깃집이 유난히 맛있어서 여기를 꼭 가고 싶어서 가끔씩 거기를 놀러 갔어, 삼청동을.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그 가게가 없어졌네? 근데 보니까 다른 동네로, 뭐 예를 들어서 화곡동으로 이사를 했대. 그럼 이제 삼청동이 아니라 화곡동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상황은 결국 지역의 어떤 그 침체, 활성화가 끝나는 상황으로 이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토론 본문, 토론이 아니죠. 협상이죠. 협상 본문 보도록 합시다. 협상은 이제 지역이 세입자들, 상인들에 의해서 활성화됐는데, 그로 인해 임대료가 폭등하는 상황에 놓였고, 따라서 세입자들이 오히려 내몰리는 현상. 그래서 구청은 세입자와 건물주들 간의 어떤 상생을 목표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대요. 구청 책임자의 말 보시면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마련했습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임대료 상승률을 9%에서 7%로 낮추고, 그 다음에 임대 기한을 8년으로 늘린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건물주 대표의 말을 보시면은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임대기간을 늘리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협약을 추진하는 건 내 개인의, 그러니까 건물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상위 법에서 정한 대로 보호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건물주를 꼭 나쁘게 볼 게 아닙니다. 뭐 갑질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갑과 을을 떠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것을 뭐랄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이라는 건 약간 인간적인 하고 비슷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구청 책임자가 말하는 거고, 건물주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린 문제될 거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법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로 이 법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보다도 오히려 헌법이 앞서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법치주의 국가,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법률은 바로 아래에 있는데 이 법이 그러면 사실 파워가 굉장히 세잖아요. 이 법을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가장 실질적인 힘은 뭐냐면, 어떤 그 공사라든지 뭐 아니면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이것이 법에 그러니까 위법으로 어떤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내는 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세입자 대표의 말을 보면은, 건물주 대표님의 말도 이해한다. 당신들의 권리를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 우리 지역이 잘 되는 것은 재미있는 상점들,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점들 덕분이다. 그런데 이 임대료 협상이 실패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다 보면 이 상점들이 이탈을 하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줄고, 유동인구, 즉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사가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건물주들의 임대 수익도 감소할 거다. 왜냐? 가게가 망하면, 임대를 아무도 안 하면, 그러면 건물주들은 자신의 건물에 임대인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상가에 5가게가 들어갈 수 있다면 합쳐서 5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한 3개가 비어있고 2개밖에 가게가 안 나가. 그러면 300만 원씩 덜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대료를 높이는 것보다는 많은 가게들이 이제 그 상가에 입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임대료를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구청 책임자는 건물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라고 해. 왜냐하면 상위 법의 내용과 이 안정화 협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법을 근거로 이 안정화 협약을 거부할 경우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은 강요가 아니라 제안 또는 부탁을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제안을 수용해 줄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3가지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건물주 대표는 협약이 맺어지지 않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겠죠? 라고 했어. 그랬더니 구청 책임자가 세입자들을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구청 책임자는 세입자 편을 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청의 목적은 뭐냐?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세입자, 즉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가게들이 이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 건물주들이 아무리 뭐 임대료를 높여서 막 자신들의 이득을 만약에 더 취하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떠나는 일이 없으려면, 그럼 구청은 세입자들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거리 상가를 만드는 거.
건물주 입장에서 거리상가는 뭐예요?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이죠.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강한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세입자 대표는 여기서 거리상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런 곳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책임자는 임대료 안정화 협약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진행하는 쪽을 더 우선시 하겠습니다. 건물주 대표는 그럼 이게 잘 안 되면은 거리상가 조성할 수도 있나요? 했더니 구청 책임자는 아무래도 세입자들이 밖으로 내몰리면 대책 마련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라고 뭐 거리상가 조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내 이익을 더 중시하기만 하다간 우리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점차 어떤 그 협조적인 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해요. 아래쪽 부분 보면은 저희도 이 가게들이 떠나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받을 수 있을 만한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태도 변화가 있고요. 구청 책임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건물주도 어떤 혜택이냐에 따라 얼마나 많이 동참할 수 있을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동참하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협력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토론에서는 어떤 그 구청 책임자나 건물주 대표, 세입자 대표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자꾸 토론이라고 했네요. 협상입니다. 네, 협상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파란색, 보라색, 금색 글씨를 잘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대단원 종합활동은 욕심을 내려놓고 원은 세운다라는 글인데요. 이 글은 이제 금년도에 기출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글 안에서 욕심과 원, 사실은 원이라는 게 그거야. 원하다 할 때의 원이거든. 근데 욕심은 부정적인 것, 허황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원은 긍정적인 것, 충분한 노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태도, 이것을 원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징적인 개념을 다룬다는 것과 또 대조적인 개념, 이 둘을 통해서 이렇게 글이 전개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풀어보려는 문제는 1번 협상에 대한 이해, 쉽게 말하면 내용 이해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자, 5번 봅시다. 건물주 대표는 협약 내용이 상위법의 내용과 같으나 따르기는 어렵다는 반대 의사. 여기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과 같으나, 이 부분이 틀렸죠. 이렇게 선지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포인트를 두고 그 중에 하나를 어긋나게 하는 방식, 이것은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죠. 그런 문제였고, 네, 답을 잘 찾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으로는 5번을 보려는데요. 5번은 이제 보기 1에 있는 이 표를 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세입자가 원하는 건 기역에서 니은까지인데, 기역에 가까울수록 세입자가 이익이고 니은에 가까울수록 세입자가 손해. 건물주도 마찬가지. 디귿에 가까울수록 손해, 리을에 가까울수록 이익이야. 구청 책임자 위에 있는 미음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이 구청 책임자가 제시할 수 있는 타협의 제한이다, 범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구청 책임자가 제한할 수 있는 타협의 범위가 미음인 것까지 이해를 하고 보시면, 빠르게 볼게요. A,
기역에서는 임대 기간을 확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 기간 확대, 상승 제한 맞는 말이죠. 니은, 세입자 대표가 타협이 가능한 하한선은 니은이다. 세입자 대표가 가장 손해를 보는 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니은 맞겠고요. 다음에 디귿과 리을의 범위 내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틀리죠. 왜냐면 리을은 니은보다도 더 건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디귿에서 니은까지가, 그러니까 바로 이 미음까지가 협상 가능한 범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C는 이제 틀렸고요. D, 구청 책임자는 임대료를 높이길 바란다? 절대 아니죠. 상인들이 떠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차라리 낮추길 바란다 라고 하면 그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에 E는 세입자와 건물주의 최우선 목표를 합한 게 미음이며 기역에서 미음까지가 협상 주체 간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자, 기역에서 미음까지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는데, 그럴 경우 이 건물주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 건물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요 부분이 포함이 돼 버리죠. 따라서 마지막 선지였던 2도 틀렸고요. 답이 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A, B만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 오래된 것이 새롭다라는 글에 대한 문제인데, 도시재생은 실리적인 측면보다 미학적 측면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답이에요. 실리적인 측면과 미학적인 측면을 동시에 잡은 것이 바로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실리적 측면만 강조한다는 건 틀린 말인 거.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나 일치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겠고요. 공부하시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네,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